달러가 약해지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유로, 엔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까지 모두 강세로 돌아섰는데 유독 한국 원화만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주요 통화들 사이에서 왜 하필 우리 돈만 이렇게 홀로 추락하는 걸까요? 오늘 이 기이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결국 두 통화 간의 힘겨루기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가 세졌거나 원화가 약해졌거나 둘 중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말 기묘합니다. 달러의 체급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주저앉았어요. 이건 달러가 확실히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야 맞는 건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유럽의 유로화는 반등했고 일본 엔화도 숨통이 트였어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까지 줄줄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 세계 주요 통화들이 일제히 달러 대비 가치를 회복하는 파티를 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통화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원화예요. 다른 나라들은 달러 약세라는 순풍을 등에 업고 환율이 내려가는데 한국만 역풍을 맞고 환율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보다 원화가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같이 움직여야 할 두 지표가 따로 노는 거죠. 마치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만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격입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규칙으로 뛰고 있는데 왜 유독 원화만 이렇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 경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국내의 원화는 넘쳐나는데 달러는 씨가 말랐어요. 수요와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지금 외환 시장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2020년으로 되돌려 볼게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섰잖아요.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막대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각종 부양책이 쏟아졌고 그 돈이 시중에 깔렸어요. 문제는 이렇게 풀린 원화가 다시 회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원화의 양이 눈덩이처럼 풀어났죠. 반대편을 볼까요? 한국 안에 있어야 할 달러가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을 짓느라 달러를 들고 나갔어요.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높이겠다며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도 서학개미 열풍에 올라타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업,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가 달러를 들고 한국을 떠나는 형국이에요. 편의점에서 한정판 음료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생산량은 적은데 사려는 사람이 몰리면 가격이 오르거나 품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외환 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원화는 편의점에 가득 쌓여 있는데 달러는 한정판처럼 귀해진 거예요. 이러니 달러를 사려면 더 많은 원화를 내놔야 하고 그게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생긴 구조적인 불균형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젊은 층의 해외 투자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이 말이 뉴스를 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나온 거죠. 서울에서 일하는 32살 김대리를 떠올려 볼게요. 그는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떼어 미국 주식을 삽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요. 국내 주식으로는 도저히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켜니까 중앙은행 수장이 자기 같은 사람들을 콕 집어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 대리는 허탈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필 개인 투자자를, 그것도 청년들을 지목하느냐는 거예요. 기업들은 수조 원씩 해외에 공장 짓고 국민연금은 수백 조를 해외에 굴리는데 월급쟁이가 푼돈 투자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물론 팩트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달러 수요를 늘린 건 맞습니다.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금액에 비하면 개인의 규모는 세 발의 피해요. 전체 달러 유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자산을 불려보려는 노력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요. 복잡한 경제 문제의 책임을 다장 만만한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환율 상승의 원인은 분명 복합적인데 그걸 청년 탓으로 축소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의 주범이라고요? 그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겁니다.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거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큰 돈을 굴리는지 아시나요? 운용자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자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주식에 집중 투자했는데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린 거죠.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약 15%로 줄었고 해외 주식 비중은 약 37%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수백조 원이 해외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주요 연기금들이 죄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죠.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상당 부분이 미국 장기국채 같은 해외 자산에 투자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곳이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줄여서 KIC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기관은 외환 보유고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100% 해외 투자만 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게 설계된 거예요. 달러 유출이 제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돈이잖아요. 수익률이 낮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고통받는 건 결국 우리입니다. 기관들은 가입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그 선택이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주식은 팔면 되니까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그 돈은 다시 국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달러가 있어요. 바로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데 쓴 돈입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부릅니다. 주식 투자처럼 화면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기계를 들여놓고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간 돈은 콘크리트에 묻혀버리는 거죠.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10년 전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요. 당시 투자금만 200억 원이 넘었어요. 지금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공장을 팔아도 투자금의 절반도 건지기 어려워요. 그 돈은 이미 베트남 땅에 녹아버린 겁니다. 최근에는 더 큰 유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라는 정책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배터리 회사들, 반도체 기업들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쏟아붓고 있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돈을 벌어도 그 수익이 한국으로 안 들어와요. 현지에서 재투자하거나 운영비로 써버리거든요. 원금도 못 건지는데 수익금까지 현지에 묶이는 겁니다. 나간 돈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국내 달러 부족은 만성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달러마저 꽁꽁 숨어버렸어요. 기업들이 달러를 쥔 채 놓지 않고 있거든요. 수출 대기업 재무팀장 박 부장의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그의 회사는 반도체를 팔아서 매달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달러를 바로 원화로 환전했을 거예요. 직원 월급 주고 협력업차 대금 치르고 설비 투자에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박 부장은 환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바꾸면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오늘 1,400원에 바꾸면 다음 달 1,450원 됐을 때 후회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달러를 최대한 오래 들고 있으려는 거예요. 외화 예금 통계를 보면 개인이 가진 달러보다 기업이 쌓아둔 달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기업 금고 안에 달러가 잠자고 있는 셈이죠.
반대편에서는 비명이 터집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에요. 식품회사, 제조업체, 유통기업들은 밀, 원유, 철강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해요. 원가가 치솟는 거죠.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달러를 사두려고 해요. 이걸 레깅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달러 사재기입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를 안 팔고 수입 기업은 달러를 사들이고 시장에 풀려야 할 달러가 양쪽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외환 시장의 숨통에 조여지면서 환율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인과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해서 환율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매력이 없어서 떠난 걸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직장인 이 과장의 투자 일지를 들여다볼게요. 2020년 그는 국내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담았어요. 모두가 국장 불패를 외치던 시절이었죠.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금의 30%가 증발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 동료는 50% 수익을 냈어요. 둘의 차이가 80%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화 가치 하락까지 계상해야 해요. 이 과장이 주식으로 잃은 것도 억울한데 그가 가진 원화 자체의 가치도 쪼그라든 겁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실질 손실은 훨씬 커져요. 반면 미국 주식을 산 동료는 주가 상승에 환차익까지 더불어 얻었죠.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을 붙잡아 두려면 국내 시장이 매력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기업 지배 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국장은 답이 없다.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투자자들의 자발적 이민을 탓하기 전에 그들이 떠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달러가 빠져나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반대편을 봐야 해요.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경제학의 기본 중 기본이잖아요. 경제학에서 M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광의 통화라고도 불러요. 우리 지갑 속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심지어 펀드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M2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41조 원이 급증했습니다. 한 달에 41조예요. 이게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원화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부의 곳간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쓸 돈은 많은데 거치는 세금은 부족해요. 그 격차를 메우려면 빚을 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채예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빚의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한국은행이 이를 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화폐를 찍어내면 원화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희소성이 떨어지면 가치도 함께 추락해요. 결국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 자체가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채 발행만으로도 모자랐나 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급전까지 빌려 쓰고 있어요. 이걸 일시 차입금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 전용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급할 때 한도 내에서 돈을 빼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정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먼저 빌려 쓰는 거예요. 절차도 간편하고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이 돈은 공식적인 국가부채 통계에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마이너스 통장을 얼마나 애용했는지 아세요? 누적 사용액이 145조 원에 달합니다. 145조요.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이 비공식 창구를 통해 오갔다는 뜻이에요.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은행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현재 통화량 증가율이 8%인데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는 10%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이 과거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경제 규모 자체가 달라요. 10년 전에 10% 증가한 것과 지금 8% 증가한 것은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체급이 다른 선수끼리 퍼센트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몸무게 50kg인 사람이 5kg 찌는 것과 100kg인 사람이 8kg 찌는 것 중 뭐가 더 심각할까요? 결국 정부가 빚으로 버티는 재정 운영 방식이 원화 가치를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돈을 찍어내면서 환율을 지키겠다는 건 애초에 모순이니까요.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은행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통화량이 급증한 게 아니라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국은행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M2 통화량을 계산할 때 ETF가 문제라는 거예요. ETF가 뭔지 아시죠?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그런데 이게 통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주식은 M2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ETF는 펀드로 분류되니까 M2에 잡혀요. 실제로는 주식 성격이 강한데 펀드라서 통화량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IMF 권고를 근거로 내세웠어요. 국제 기준에 맞춰서 ETF를 빼고 다시 계산해 봤더니 통화량 증가율이 8%에서 5%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니라는 논리죠.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수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내다가 하필 환율 문제로 여론이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계산법을 바꾼 거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책임 회피용 통계 마사지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채점 기준을 바꿔버린 격이라는 거죠.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습니다. 누구 탓을 하든 통계를 어떻게 바꾸든 환율이 올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고 원화는 계속 찍어내고 기업들은 달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고환율 시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1,300원대 환율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구조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이미 걷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원화 가치 하락은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과 기관의 투자금, 돌아오지 않는 직접 투자, 달러를 움켜쥔 수출 기업들, 매력을 잃은 국내 증시, 비주로 버티는 정부 재정까지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원화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환율은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됐어요. 구조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대비하는 겁니다.